네, 하천의 자정작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정작용 아까 첫 시간에 얘기를 좀 한 것 같이 자연적인 여러 현상에 의해서 스스로가 이제 정화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깨끗한 물로 유지되는 거죠. 자, 밑에 그냥 어떤 내용만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하천 생태계 자체가 이제 순환성을 갖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환경 오염에 대한 피해를 흡수원하여 안정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반응 기작이다라고 해서 자기 조정 능력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자기 조정 능력, 자기 스스로가 조정한다라는 뜻이겠죠. 물리화학, 생물학적 자정작용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물리적 작용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물리적 자정작용 많죠. 일단 희석, 확산, 침전, 침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혼합,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여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일단 희석, 오염된 물이 다른 청정한 물에 의해 섞여서 오염 물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간단한 거고요. 자, 확산, 희석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분자 확산, 난류에 의해서 와류, 기계적인 확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런 것들이 나타났다. 자, 브라운 운동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콜로이드, 그치? 콜로이드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냥 발견한 운동이에요. 브라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분 브라운의 역사.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부자였나 봅니다. 여러분, 부자였나 봐요. 연구를 하고 있다가 머리가 많이 아팠나 봅니다. 바깥을 나갔습니다. 바깥에 지네 집구석 앞에 연못이 있었나 봐. 자기 건가 봐. 연못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연못, 저수지, 호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체수역이잖아요. 물이 흐른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냥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물이 멈춰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멈춰 있나요? 않죠. 물의 흐름이 있죠. 그거 발견한 게 이건데, 브라운이 이제 연못에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히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운동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어떤 나무에서 꽃잎 같은 게 하나가 뚝 떨어져서 연못에 탁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생각 일반적으로 그 꽃잎이 가만히 있어야겠지.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막 움직인 거예요. 그래갖고 움직이지 않는 물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이런 흐름이 있네? 라고 해서 향기 지 이름 붙여갖고 이렇게 운동한 거야. 운동. 여지껏 써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분자 확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난류에 의한 걸 난류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류 현상. 자, 이제 침전인데요. 이 침전은 조금 이게 애매해요.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침전을 하면 이제 어떤 걸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거해서 가라앉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정에서 사람이 만든 어떤 침전이라고 하는 공정에서 침전을 시키면 당연히 제거를 시킨 거예요. 그죠? 부유물질을 제거를 시킨 겁니다. 그럼 그 부유물질 침전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처리하면 되잖아. 버리거나. 그죠? 처리하면 되는데, 자연현상, 자정작용에서의 침전은 약간 달라요. 우리가 침전이 됐다, 자정작용에서 침전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떠있는 부유물질 같은 것들이 침전이 돼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제거가 된 거예요. 자정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랬네? 그래서 막 물의 흐름도 빨라지고 이랬네? 그럼 침전됐던 게 다시 어떻게 되죠? 떠오르죠. 그래서 침전은 두 가지의 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부유물질 같은 것들이 좀 침전된다라고 하면 자정작용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난류의 흐름이 지속이 돼서 침전되어 있던 물질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얼굴을 다 갖고 있는 어떤 자정작용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전은 수중에 침강시킴으로써 하천 바닥에 가라앉힘으로써 생기는 자정작용이고, 하천보다 흐름이 적은 호수나 연안의 만지역 같은 데에서 당연히 흐름이 빠르면 잘 안 가라앉겠죠. 유속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호수, 연안의 그러니까 그 내만이라고 하죠. 내만 지역에서 흐름이 많이 없는 그런 데서 발생을 한다. 대신 단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그 침전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침전으로밖에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녹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조류.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시면 그 전 세계에서 열리는 뭐 이런 환경 박람회 이런 거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 많이 가지셔야 될 텐데 환경 박람회 같은 데를 가면 뭐 요즘은 당연히 이제 대기 쪽 얘기가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은데 전에는 이제 이런 물 쪽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까도 서두에 우리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환경공학은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다 됐어요. 거기서 이제 뭐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개발이 더디고 안 되고 있는 게 이 조류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녹조류 뭐 이런 거 없애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다.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거는 뭐 고도 처리를 하고 어쩌고 이런 게 있지만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걷어내거나 침전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응집제 넣어서 침전시키는 거. 그러면 침전시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뭐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래 퇴적되어 있는 거기가 또 오염될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박람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호기성 이름도 기억도 안 나.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녹조 제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침전을 그러니까 호기성 미생물이 포함된 응집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 녹조 있고 이런 데다가 뿌려. 그럼 가라앉아. 당연히 가라앉겠죠. 응집제니까 가라앉아. 가라앉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호기성 반응이 일어나는 거래요. 그럼 당연히 뭐 조류가 유기물이니까 산화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물 아래가 호기성이라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안 되고 뭐 하지만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혹시 공무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 뭐 지금이라도 그런 거 뭐 신기술 뭐 이런 거에 관심 같은 거 좀 있으시면 요거 조금 찾아보시면 재밌는 거 꽤 많아요. 보십시오. 아무튼 침전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침전은 좀 어떻게 눈으로 현상을 보기에는 정화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생물학적 작용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화학적인 자정작용은 뭐 응집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산화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화환원도 있을 수 있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응집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응집이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물리적 작용입니까? 화학적 작용입니까? 생물학적 작용입니까? 화학적 작용이죠. 당연히 응집제를 집어넣으니까. 그죠? 응집제라고 하는 게 화학물질이잖아요. 화학적 작용이에요. 근데 응집이라고 하는 게 응집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같이 무조건 붙는 게 뭐야? 응집 침전이죠. 응집 침전. 그죠? 그래서 이게 응집 침전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라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재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론상으로 공부할 때는 응집 침전은 화학적 처리로 분류돼요. 근데 법에서는 안 그래요. 법에서는 물리적으로 구별돼요. 이거 약간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법과 이론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아무튼 생물학적 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산화되는 자정작용이 대표적인 건데 자, 요 아까 환경 영향 얘기 같은 것도 다 했을 겁니다. 오염 현상을 나타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일정한 용량. 그래서 환경 용량의 크기가 자정작용의 크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정작용의 인자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외우십시오. 자, 자정작용의 환경인자 수온. 어쩔 때가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요? 높을 때. 그죠? DO? 높을 때. 그죠? 당연히 호기성 미생물이 잘 자라는 조건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태양광사선량, 태양량 많을 때. 그래야 조류가 이제 광합성을 해서 DO가 많이 늘어나겠죠. pH? 원래 중성일 때가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근데 높다 낮다로만 했을 땐 높을 때. 그죠? 수중생물 뭐 같은 것들의 어떤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거는 뭐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정작용의 인자, 자정작용의 환경 인자라고 했을 때는 자정작용이 예를 들어 뭐 활발하게 일어났나라고 했을 때는 수온이 높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야 미생물의 활성이 커지니까. 근데 자정작용 인자하고 자정계수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자정계수가 높아지는 조건과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이 다 같아요. 그죠? 다 같은 한 개만 다르죠. 그게 뭐예요? 수온이죠. 그죠? 수온이 얘는 낮을 때, 그죠? 낮을 때 DO가 높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 계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만 구별해 두세요. 자정작용 자체는 수온이 높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자정계수는 수온이 낮을 때 높아진다라는 거 반드시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정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 DO가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요 말고도. 하천 구비가 많을 때. 그죠? 그래야 팍팍 부딪혀갖고 기계적인 폭기가 많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유속도 빨라야겠죠. 그죠? 그래야 난류가 잘 일어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다. ing. 그건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수온이 막 변할까요? 막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막 수온이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그럴까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DO밖에 없죠. 그죠? DO가 점점 낮아지면 한마디로 또 그림을 요거랑 비교하면 되겠지. 임계점이랑. 그죠?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면 자정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연결을 시켜서 확인해 두시고. 자, 수온은 뭐 유기물 섭취 속도, 수중 DO량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는 아실 거고. 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하천의 자정 단계 나옵니다. 뭐 아시죠? 이거? 당연히 하천이니까 동적 상태겠지, 그지? 움직이는 동적 상태. 자, 그럼 이런 동적 상태의 수질 변화라고 하는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어떤 인자가 뭘까요? 동적 상태라는 거에. 말이 좀 어렵나요? 말이 좀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동적 상태의 수질 변화라고 하는 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시간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면 많이 움직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동적 상태의 시간, 뭐 수질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자, 저희 풀의 4지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 그래서 요거 임계점까지 아까 그것까지 같이 표시해 놓은 거예요. 같이 확인해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분해지대 당연히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곳이죠. 들어갑니다.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포화되어 있었던 DO가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그건 조건이 안 좋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곰팡이 같은 것들도 이제 생겨날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DO는 보통 포화 DO를 100%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까요? 이 분해지대에서는 40에서 60% 정도의 DO가 이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40% 정도.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유기물이 들어와서 산화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어떤 가스가 많이 발생해요? CO2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세균 번식하고, 박테리아 많이 번식되고. 자, 그럼 또 이제 점점 유기물이 산화되고 하니까 슬러지 자체도 좀 혼탁해지고 뭐 그죠? 좀 그런 게 생기겠죠. 자, 활발한 분해지대는 당연히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온이 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이 혐기성이니까 산소를 못 받으니까 시커매지겠죠, 그죠? 시커매질 거고 섬기성 세균으로 대체가 될 거고 혐기성 상태에서 계속 분해 소화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가스들, 혐기성 가스들이 막 나타나겠죠. 뭐 질소로 따지면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그다음에 뭐 황화수소 같은 것들도 나타날 거고. 한마디로 냄새 나는 놈들은 다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산소는 거의 없다. 0에서 한 40%, 있어봤자 한 40%.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혐기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지대로 가면
분해지대 현상과는 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 DO가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DO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아까 중요한 거 뭐 있다고 그랬죠? 질소 변화, 그죠? 질소 변화가 좀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암모니아가 여기서 혐기성 상태에서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회복지대에 산소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변화가 이제 생긴다.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의 형태로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혐기성균에서 호기성균으로 대처되는 때죠. 그죠? 산소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점점점 물이 좋아지는 상태니까 뭐 갑각류도 출현할 수 있고 윤축류도 출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수지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거. 원래 하천의 상태로 되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는 뭐 순서 외우시는 건 너무 쉽죠? 그죠? 순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뒤에 내용을 쫙쫙쫙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 뒤에 지금 설명드린 거를 쭉쭉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냥 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읽어보시고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다 설명드린 겁니다. 넘어갈게요. 어디 보자. 여기 지금 생무지, 황어, 은빛담소 뭐 등등 이런 물고기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잠깐 물고기 얘기 같은 것만 잠깐만 하면 이 우리가 독성 얘기를 할 때 물고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독성 얘기를 할 때 물고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정확하게 독성 물질이 어떤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어떤 화학 물질별로 어떤 뭐 최소 농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최소 농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정할 수 있을까요? 화학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어떤 명확한 기준치를 설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대체하는 게 그런 물고기들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 1급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몇 급수까지 나눠졌을 때 1급수에 사는 물고기. 그럼 거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지 않다. 그죠? 그럼 뭐 1 뭐 B등급에 사는 물고기들은 요 정도는 들어가 있어도 된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죠. 나눠지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진짜로 1급수, 1A 등급, 최고 좋은 등급에 사는 물고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겨울철에 막 축제하고 이러는 거. 산천어. 산천어가 진짜 그래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물고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열목어.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가보셨습니까? 여기 청계천? 좋아요? 청계천? 좋습니까? 청계천에 원래 키우려고 했던 게 열목어입니다.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이 깨끗하다라고 하면 흐르는 물이 깨끗하다라고 하면 어디가 먼저 딱 떠올라요? 계곡이 떠오르죠. 그죠? 이렇게 상류로 가면 갈수록 깨끗하잖아요. 그럼 상류로 가면 대부분 다 계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온이 어때요, 일단? 엄청 낮죠.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냥 깨끗하다라고 하면 일단 계곡물이 생각나고 수온이 낮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사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산천어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막 그렇게 축제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열목어 이런 것들인데 그 원래 그 청계천 복원하면서 거기다가 열목어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되게 안 좋은 물, 우리가 4등급 정도 되는 물에 사는 5등급, 4등급, 5등급 되는 물에 사는 게 대부분 그런 거, 붕어, 잉어 뭐 이런 것들이요. 아마 좀 전에 했던 은어도 1등급일 겁니다. 1A인지 B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물고기들이 아마도 이제 모든 화학 물질 같은 거에 명확한 어떤 그런 그 기준치를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물고기 같은 것들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사진 같은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하천은 그렇다라고 치고 이제 성층 현상, 뭐 전도, 뭐 부영양화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층 현상하고 부영양화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희한하게 자주 나옵니다. 뭐 부영양화는 자주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성층 현상도 곧잘
뭐 자주 나오는 문제 같아요. 성층, 부영향화 뭐 이거는 좀 많이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층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밀도 차이죠. 그죠? 수온에 따른, 즉 온도에 따른 밀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성층 현상입니다. 당연히 밀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과 기름 생각하면 되니까. 물과 기름 생각하면 되니까. 자, 온도에 따른 밀도 차 때문에 생기는데 그럼 당연히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표층부터 시작해서 심층까지 온도가 어떻겠어요? 거의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그럼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바뀌는 계절은 두 계절밖에 없겠죠. 여름과 겨울에 일어나는 거겠죠. 저는 이게 약간 좀 무식한 편이라 왜 여름과 겨울에만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물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럽니다. 여름에 물에 들어가는 것과 겨울에 물에 들어가는 것과 물에 들어가면 일단 따뜻하죠. 겨울에. 자, 그래서 여름과 겨울철에 성층이 일어나는데 일단 층이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지는 걸 성층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첫 층을 이제 뭐 표층, 표수층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환대라고도 얘기하죠. 무슨 여기에 물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물 자체에 흐름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뭐 불어온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어떤 난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순환대에서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바람. 원인이 되는 거 바람이에요? 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건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바람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기류의 흐름이 수평인 거. 수평인 거. 그러니까 수직으로 혼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순환한다는 얘기지. 수평으로. 바람에 의해서. 그러면 수직인 건? 기류의 흐름이 수직인 건? 대류. 그죠? 자, 수온약층. 자, 여기는 수온약층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변천대라고 얘기하죠. 그죠? 변천대. 뭐가 변한다라는 얘기겠네요. 그죠? 뭐가 변하는데요, 여기는? 수온이 변하는 데죠. 그죠?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변하는 겁니까? 100m 내려갈 때마다 0.1도씨 정도씩, 그죠? 0.1도씨 정도씩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맨 밑에는 심수층이라고 얘기하고 정체대라고도 얘기하죠. 정체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순환대는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죠? 공기와 맞닿아 있으니까 호기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요. 호기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호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뭐 그 대기에 있는 DO가 그대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류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 광합성 때문에 호기성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변천대의 특징은 그냥 온도 변하는 겁니다. 수온 급격히 변화한다라는 거. 정체대는 혼합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DO가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기성 상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성층 현상은 여름과 겨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름철의 특징이 좀 중요하죠. 여름철의 특징을 한 줄로 쫙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와 뭐가 같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여름, 표층의 온도가 높고 수온약층에서 이렇게 된 게 이게 여름. 겨울은 표층의 온도가 더 낮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게 겨울, 그죠? 설명 안 하고 그냥 의성어만 하고 있죠. 자, 이게 겨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름철의 어떤 특징이라는 게 뭘까요? 수온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그죠? 수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떨어져. DO도 떨어져. 그래서 여름철은 수온의 변화와 온도 및 수온 및 DO 9배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층 현상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는
여름에 일어나는 걸 성층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름에 일어나는 거. 자, 겨울은 뭘까요? 겨울. 겨울은 온도가 네네요. 그죠? 기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온도는 올라가면 수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가고, 그죠? 디오는 떨어지네요. 반대죠, 반대. 수온과 디오의 어떤 기울기가 반대입니다. 구배가 반대예요. 그래서 겨울철을 역성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성층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온도와 디오의 차이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온도와 디오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과 겨울철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성층 현상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름철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뭐 겨울철을 역성층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층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밀도 차이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밀도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의 변화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성층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건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여름이에요, 여름, 그죠? 여름이 훨씬 더 성층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름이. 자, 전도 현상으로 넘어가면 얘는 이제 뭐 잘 섞이는 거, 그죠? 턴오버라고 얘기하죠. 턴오버. 그래서 얘는 봄과 가을에 밀도 차이가 없을 때 일어난다. 물의 수직 혼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환한다.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러면 전도 현상은 봄과 가을에 발생을 하고 상하 수직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밀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밑에 있는 게 막 올라가고 위에 있는 게 내려가고 막 이런 거니까 잘 섞이고 있는 거니까 이 깊이에 따른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없죠. 다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깊이에 따른 어떤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런 성층 현상이 생겼을 때 조류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전도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더 잘 성장을 할까요? 이때, 그죠? 밑에 있는 퇴적물층의 영양분 같은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조류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밑에 저층에 퇴적물층에 뭐 유기물 같은 게 당연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막 위로 떠오르고 이러는 거니까 급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급수 가치가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도 현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이상하게 똑같은 계절만 다른 건데 전도 현상은 잘 안 나와요. 성층 현상은 그냥 곧잘 나오는데. 자, 다음에 부영양화. 이게 어떤 그 책에 있는 걸 쭉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고 나열을 한 건데 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양이 없었다가 영양분이 들어오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부영양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막 늪지 같은 게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커지면 나중에 이제 산림까지 조성이 된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되긴 힘들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하천 혹은 뭐 하천, 호소 이런 데를 생각을 해보면 부영양은 당연히 정체수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정체수역 깨끗한 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곳에 뭐 BOD 농도 자체가 10 이하가 많죠. 5 이하 뭐 이렇게가 많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데를 깨끗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료가 들어가게 되면 부영양호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겠죠. 깜짝 놀랐네, 저쪽가 있었고. 저는 처음에 환경공학에서 부영양화라는 걸 배울 때 저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영양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부영양화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대학원 와서 알았어요. 부영양화가 나쁜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죠? 부영양화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조류 남조류. 꼭 알아두세요. 남조류. 자,
자, 조류의 생체량이 많아지면 호수는 혼탁해지고 심미적으로 불쾌하게 보인다. 그쵸? 그렇겠죠, 그죠? 그 저기 막 조류 많이 발생했던 저 밑에 저기요, 그런 데들이요. 그런 데들 보시면 근데 이뻐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조류 많이 낀 그런 강들 같은 데를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모시고 길을 이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뭘 한다고 뭐 하면서 이제 윗분들이 하시는 라고 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이뻐 보이더라고요. 녹색깔로 착 되어 있으니까. 근데 원래 강색깔은 무슨 색이 나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강색깔, 이런 하천 색깔 얘기할 때 항상 그 색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도토리묵 색깔. 도토리묵 색깔이 나야 좀 되게 괜찮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뻘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뻘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거기에 영양분들도 많고 수생식물도 잘 자랄 수 있어서 그런 약간 고동빛 나는 그런 뻘이 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불쾌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취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죠. 그리고 만약 조류의 우점종이 남조류로 변하게 되면 각종 독성 물질, 그다음에 불쾌한 맛, 냄새 다 얘가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까 물꽃 현상 얘기했었죠, 그죠? 간단하게 얘기했던 거, 물꽃 현상이 발생한다. 조류가 많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꽃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물꽃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솔직히 뭐 잘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인터넷 툭툭 치셔갖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물꽃 현상이 뭔지. 동식물성 플랑크톤,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증가로 수중의 현탁물질이 증대된다. 과잉번성한 조류가 사멸되기도 하고, 그죠? 조류가 비중이 낮잖아요. 비중이 낮아서 위에 이렇게 막 뜨게 될 텐데 위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광합성을 잘하니까 계속 성장을 하고 이 밑에 있는 놈들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가 계속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미생물들, 요 밑에 있는 미생물들은 당연히 DO가 점점 좀 떨어질 테니까 또 이제 죽고, 그죠? 모든 미생물들이 다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과잉번성한 조류가 사멸되고 분해됨으로써 자생적 유기물질이 증대된다. 스스로 만들어낸 유기물질이 증대된다는 뜻이죠. 조류에 의해 물이 착색되고 투명도가 저하된다. 그죠? 색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명도가 저하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색도 증가하겠죠. 그 조류의 색깔 때문에. 대형 수초가 번성하고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부영양화가 엄청나게 진행된 겁니다. 엄청나게 진행된 거예요. 얕은 호수일 경우에는 호수 전체에 대량 변성한다. 활발한 감소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표층에는 디오 과포와 심층에는 고갈.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죠? 퇴적층이 환원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런 게 뭐예요? 다 혐기화 때 발생하는 것들이죠. 질소는 황산염 등의 환원이 돼서 황화철을 생성한다. 이인, 질소, 망간 같은 것들이 용출된다. 뭐 등등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류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는 못 보셨던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소에서 뭐 부영양화가 발생했을 때 부영양화의 뭐 단점 이런 게 아니라 부영양화 때문에 무슨 뭐 상수도에 어떤 뭐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시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민원 해결입니다. 그죠? 민원에 관련된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어봤어요. 실어봤는데 그 전에 부영양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부영양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색도가 증가해요. 그죠? 색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투명도가 저하된다는 얘기고요. 투명도가 저하된다는 얘기는 탁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그죠? 다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빈영양호에서 부영양호로 바뀐 거니까 수소 생물의 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수소 생물의 종이 변화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회복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뭐 조류가 많이 번성하는 건 뭐 당연한 특징인 거고 하나 요것 때문에 제가 좀 더 하려고 한 건데 COD 값이 증가한다. 한마디로 유기물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같은 유기물의 지표인 BOD 값은 증가하지 않는다. 같은 유기물인데. 이 특징 다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죠? 이유는 여기 좀 전에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류나 미생물 같은 것들이 다 사멸을 해요. 사멸을 한 걸 COD로 측정을 해. 그러면 걔네들이 다 어떻게 해요? COD로 잡히죠. 그죠? 다 유기물들이니까 COD로 잡혀요. 근데 BOD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거잖아요. 죽은 미생물이 미생물을 산화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기물을 산화시킬 수 없죠. 미생물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BOD 값은 증가하지 않고 COD 값만 증가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 잠깐 얘기해보죠. 맞다. 그거 하나 할까? 그거? 우리가 부영양화가 됐다, 부영양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질소, 인, 그다음에 조류의 농도일 거 아니에요. 조류의 수, 그죠? 그러면 조류는 제외하고 어차피 영양염료에서 조류가 번성하는 거니까 조류는 제외하고 질소와 인 중에서는 뭐가 더 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놈일까요? 인입니다. 인, 그죠? 인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뭐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같은 농도다라고 하면 인이 훨씬 더 부영양화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로 보자면 그래요. 대기 예를 들어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CO2잖아요, 그죠? 근데 CO2는 양이 많아서 영향이 큰 거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뭐 N2O나 메탄이나 그죠? 육불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농도가 질소 같은 경우에는 한 0.2에서 0.3 ppm 정도가 이제 호수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면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는 그거보다 훨씬 낮겠죠. 그죠?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0.01에서 0.02 ppm 정도의 인이 존재하고 있으면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영양염료들이 막 이제 들어가서 조류가 번성을 하는데, 조류가 막 성장을 하는데, 채취를 해서 조류를 측정을 해보니까 한 5,000에서 5만 셀 정도, 1ml에 5,000에서 5만 셀 정도의 조류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영양화가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0, 0.2, 0.3, 질소 0.2, 0.3, 인 0.01, 0.02, 조류 5,000에서 5만. 자, 이제 다음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영양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 근데 뭐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안 쓰죠, 일단. 그죠? 부영양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상수원으로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물이 부족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폐쇄되겠죠. 다 막혀버리겠죠. 그리고 응집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조류가 막 광합성을 하고 아니면 뭐 호흡만 많이 하고라고 하면 막 CO2가 언제는 많고 언제는 적고 하니까 pH의 변화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응집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인자가 뭐예요? 조건이 pH잖아요. 그죠? 각각의 응집제별로 적정 pH가 정해져 있죠. 그죠? 적정 pH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집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응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pH의 범위가 뭐 알럼은 어떻고 뭐 철염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H 변화가 심해서 응집 작용을 크게 방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맛냄새는 뭐 당연히 나타나겠죠. 근데 상수도 자체가 이거는 그냥 계속 문제가 되죠. 부영양화뿐만이 아니어도 우리 염소 때문에 괜히 뭐 이침이 난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까지 그러지 마시고 뭐 나야 됩니다. 조금은. 그죠? 잔류염소 때문에 좀 나야죠. 자, 상수도에는 뭐 이러한 영향들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고 일단 또 다음에 농산물 여기 뭐 이제 저쪽 지방의 공무원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품 가치가 높은 연어, 송어 등이 사라지고 송어 이런 건 좀 이제 깨끗한 물에서 사는 놈들. 깨끗한 물에서 사는 놈들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좀 더러운 놈들, 더러운 데서 사는 놈들이 바뀐다. 한마디로 이 말이 뭐예요? 수소생물 종이 변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수소생물 종이 변한다. 생물의 독성을 갖는 조류의 분비물이 배출되고 저수층에는 죽은 조류의 분해작용으로 무산소층 형성, 즉 혐기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류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갖는다. 그럼 생물의 독성을 갖는 조류, 무슨 조류? 남조류, 그죠? 남조류 얘기하는 거예요. 질소가 너무 많아지면 작물 성장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솔직히 뭐 질소가 많으면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죠? 필수 영양소니까 잘 자라요. 근데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질소가 또 너무 많으면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자,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관계용순의 유기물의 농도가 높으면 환원 상태에서 메탄, 황화수소,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류에 이렇게 조류가 막고 있으니까 유기산은 다 뭐야? 혐기성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작물의 양분 흡수 활동을 방해하거나 뿌리의 성장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 혐기성 가스라고 하는 것들이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죠. 그래서 독성을 좀 많이 유발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또 되게 웃기죠? 레크레이션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노는 걸 방해한다 이거예요. 노는 걸 방해한다. 부영양화 되면 조류의 과다 변성으로 물이 투명하지 못하고 녹색이나 녹갈색으로 탁한 물 색깔을 띠게 돼서 미간을 손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방해한다. 특유의 냄새가 나서 관광적 자원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지금 뭐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는 아마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텐데 뭐 혹시라도 뭐 민원을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면접 이런 데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같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거나 혹은 이슈가 되거나라고 하는 그 어떤 한 부분은 좀 길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짧게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